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성희롱 예방과 성평등한 사회를 함께 이야기할 갈등경영연구소의 장윤경입니다. 코로나로 못 만나 뵙게 돼서 늘 안타까웠는데요. 과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화면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 성희롱인 경우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그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자세하게 모르는 내용들도 있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 관련해서 올해로 31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릴 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 궁금한 거 혹은 그 의문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내용은요. 그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라는 거에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평등한 직장 문화고요. 또 하나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예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2차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직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에 대한 그 네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 질의응답을 5번째에 준비를 했는데요. 그 5번째쯤 되면 끝날 시간이 돼서 질문을 안 해주셔서 중간중간 그 질문을 해주시면 그 제가 바로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되셨죠? 들어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는 성평등한 직장 문화와 성희롱 예방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희롱 예방 교육을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피해자를 만나거나 가해자를 만나거나 사건을 조사하거나 혹은 그 신고된 사건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또 혹은 그 성희롱으로 신고돼서 성희롱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후에 그러면 기관에서 징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징계가 어느 정도 해야 될 내용인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나온 거, 유형 이렇게 이론적인 느낌이 나는 것보다는 그 실제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성희롱으로 판단되는가 혹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주로 사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가 성희롱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 상사는 남성이셨고요. 그 부하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급이 낮은 분이 여성이셨어요. 그런데 그 상사가 여직원에게 그 업무를 밖에 나갔다 오는 업무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여직원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 굉장히 여직원이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 안 바쁘면 할 수도 있지만 바빠서 못 하겠네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어떤 이 상사가 오늘 바빠서 못 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바쁘구나. 그러면 다음에 해줘도 돼. 이런 직장 문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문제가 있는 내용을 나누는 시간이라서요. 이 상사는 뭐라고 했냐면 가시나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말이 많네? 라고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기분 좋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그래서 이 여직원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렇지만 하기 싫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이 상사가 그런 거 있죠.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계속 화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상사가 또 뭐라고 했냐면 여직원이 그냥 이렇게 뒤돌아서는 거를 보면서 본인이 더 화가 났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도 못하는 게 집에 들어가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지 그 내 주제에 왜 회사는 나와? 하긴 뭐 밥은 잘하겠냐라고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직장에서 있는 거죠.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 고충상담실에
접수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성희롱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예, 한번 그 의견을 그 채팅창에 한번 달아주시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예, 열심히 쓰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아마도 성희롱이다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나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굉장히 불쾌한 거고요. 했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얘기를 한 거죠. 등 뒤에 대고 일도 못하는 게 집에 들어가서 밥이나 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과연 성희롱일까 성희롱이 아닐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는 네, 성희롱 같아요라고, 예, 쏠림인가요? 예, 말씀해 주셨고요. 김혜진 님도 성희롱이요. 예, 예. 김예은 님도 성희롱, 다 성희롱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과연 성희롱이냐 아니냐입니다. 제가 분명히 질문을 성희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여자만 집안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게요. 왜 이럴까요? 근데 우리 사회 직장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 한 번 일어나는 사례라서 제가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기관에 접수되고 또 이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쏠림, 이제 감수성 제로에 그 2번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우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쏠림 얘기하신 것처럼 감수성 제로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희롱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례는 성희롱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채팅창에 화나는 이야기들을 또 달아주셔야죠. 왜 성희롱이 아니냐면요. 성희롱은 우리 사회에서 불법 행위입니다. 99년에 성희롱 관련법이 만들어졌고 이제 20년이 넘은 거죠. 그리고 그동안 오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학교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으신 것처럼 성희롱은 불법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법에 어디까지를 성희롱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개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은 첫 번째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을 때예요. 이 경우는 모든 직원들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인 경우,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는 성립 요건에서 해당이 돼요. 그리고 2번째는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은 상사하고 직원이에요. 업무를 하는 관계에서 사무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외부에서 일을 해도 업무를 하고 있었다면 성희롱의 성립 요건에 들어가죠. 그래서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업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성적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껴야 돼요. 성적 굴욕감이나 모욕감이 이 상황에서 드냐라는 거죠.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성적 굴욕감이 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나 혼자만 드는 게 아니라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성적 굴욕감이 들 거라고 해야 법의 합리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게 성희롱입니다. 그럼 이게 과연 성희롱이냐 아니냐를 보시면 모두 다 성희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거죠. 이건 아니에요. 아닌 이유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던 거 성립됐고 그리고 업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는 거죠. 성적 굴욕감이에요. 여기에서 가시나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말이 많아라고 하는 게 성적 굴욕감이 드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는 호칭이죠. 호칭에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쓰인 가시나는 호칭이 아닌 거죠. 상대방을 비하하는 데 쓰였습니다. 상대방을 여성이라고 비하하고 차별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성차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는 성차별 사례이지 성희롱 사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한소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여자만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라고 하셨잖아요. 일도 못하는 게 집에 들어가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지라고 하는 거는 성역할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집안일을 하고 남성들은 밖에 나가서 사회에 뭐 중요한 일을 하는 이런 걸로 이분법으로 분리돼서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역할이 주어지는 게 성역할 고정관념인데요. 성역할 고정관념이지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차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성적 굴욕감이 드는 게 아니라서 이 사례는 실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신고됐던 사례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차별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성적 굴욕감, 법에서 성립 요건에 있는 성적 굴욕감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은정님이 맙소사라고 하셨어요. 너무 화나시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성차별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성희롱으로 신고하시면 성희롱이 아니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에서 얘기하는 성희롱은 뭐냐라고 할 때요. 이 사례는 실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지 했을 때 이 여성 직원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서서 이제 항의를 하려고 하니까 뒤돌아서는 순간 이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뒤돌아서자마자 왜 기분 나빠?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뭐 밥은 잘하겠냐 빨래는 잘하겠냐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긴 밥일은 잘하냐라고 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떠세요? 밥일이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성적인 맥락이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요건 여기서부터 이제 성희롱이라고 신고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차별은 성희롱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희롱이 성차별의 일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희롱은 성차별을 할 때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만약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쁘다.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상사가 바쁘면 못할 수도 있지라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였다라면 성희롱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차별도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성평등한 직장 문화가 만들어지면 성희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그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성희롱적 발언을 시작을 할 때 그때 누군가가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끊어준다라고 하죠. 막아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상대방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직장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희롱에서는. 그래서 그 성차별과 성희롱은 법에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문제는 있지만 성희롱이 아니라 성차별로 신고해야 되는 그런 사례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수빈님이시죠. 그냥 언어폭력일까요? 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성차별적인 언어폭력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초점은 성차별에 더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례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성차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 사례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성희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문제는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에서 어디까지를 성희롱이라고 하고 또 어떤 것을 성희롱이라고 신고하고 어떤 것을 성차별로 신고할까에 대한 거는 그 정확하게 그 교육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조금 그 어머 하신 그리고 그 성감수성 제로라고 하신 솔님도 막 유유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이 모두 다 그 법으로 그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 다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조금 그 화는 나지만 이 사례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례를 이제 또 보시면서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남자 직원이 점심을 먹고 자기 사무실로 가는 과정에서요. 여직원 휴게실에 있는 상사 4명, 여자 상사였습니다. 4명이 그 앉아있는 걸 보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 상사 4명이었는데 그중에 가장 나이 많은 상사가 그 인사를 받고 점심 먹었니? 그래 잘 지내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서로 나눈 거죠. 그리고 나서 가장 나이 많은 첫 번째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 요새 운동한다더니 근육이 불끈불끈이네. 엉덩이 라인 죽이는데 탱탱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가 과연 성희롱일까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는 의견이 좀 나눠지십니다. 어떤 분들은 칭찬이다. 어떤 분들은 성희롱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대부분이 다 2017년 이후의 사건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성희롱 관련법이 만들어지고 교육을 받은 지 15년, 16년, 17년이 된 기관들이에요. 혹은 기업이던가.
그럴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성희롱일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도 17년 동안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선배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불쾌할 수도 있어요.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 여직원이 여자 상사가 결혼도 안 했는데 그 근육 어디다 다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경우 이 맥락은 성적인 함의가 있는 거죠. 성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맥락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안 끊어주고 세 번째 여직원이 어떤 여자인지 좋겠다. 나한테 좀 쓰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피해자는 세 번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안 끊고 네 번째 여직원은 박수를 치면서 막 웃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 직원은 그로부터 이제 이 여직원들하고 계속 회의도 해야 되고 결제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성적 굴욕감,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이제 몇 개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신고를 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그 피해자가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이에요. 그런데 피해자는 직책이 낮았고 가해자 여성들은 직책이 높았던 상사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백한 성희롱 아닌가요? 유엔 인권정책센터에 계신 선생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7년이라니 너무 최근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는데 저도 이 일을 제가 31년 동안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 5년 하고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신고를 통해서 만약에 오늘 가져온 제가 준비한 사례의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제 신고를 했던 사례고요. 실은 이 경우에는 각 기관에 신고했던 사례지만 전국에 있는 뭐 성희롱 성폭력 관련 상담 기관에 오는 사례들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뭐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해서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이가 많이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게 계속 발생한다는 의미보다는 기존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쭉 있고 그게 드러나는 걸로 보시면 정확한 통계, 뭐 정확한 실태 파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망이신가요? 잘 안 보여요. 잔망님이 남직원이 당한 성희롱도 그 무게가 과소평가되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요. 그 남성 피해자들도 많은데 신고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 피해자들이 신고해도 물론 2차 피해가 있지만 여성 피해자들은 피해 입었을 거야라는 수긍은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성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 정도도 해결 못하는 남성이 어떻게 사회생활 하냐고 하면서의 이중의 비난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례에서 제가 요새 운동한다더니 근육이 불끈불끈이야 이 부분에서 성희롱이냐고 여쭤봤고 또 이제 답이 갈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희롱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칭찬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외모 평가를 할 때는 예쁘다. 남성들에게는 뭐 근육이 좋다. 이런 표현들을 주로 하십니다. 그러면 남성들에게 근육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칭찬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너 운동하더니 근육이 정말 많이 발달했다. 너무 멋져. 근육도 탱탱해 라고 했다라면 제 친구는 그래 나 운동한 보람이 있어. 노력하니까 되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남자 직원이 서 있었고요. 자기 사무실로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서서 인사를 했고 여직원들은 휴게실에 있었기 때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여직원이 남자 직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근육이 불끈불끈이다. 엉덩이 라인 죽인다라고 하면서 몸을 탐색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 남자 직원을 성적 대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 직원은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 직원도 그 근육 얘기할 때부터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성도 남성도 똑같은 굴욕감이 들 겁니다. 그래서 잔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여성이
성희롱 피해자가 되었을 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에 대한 잣대와 여성에 대한 잣대가 여전히 좀 다르게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이 더 힘들어하는 경우, 남성이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을 남성, 여성으로 나뉘어서 보기보다는 한 사람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남자 직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그래서 성희롱으로 인정됐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기관 내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기관 내에서 이 여직원 모두 다 그 징계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 성희롱으로 인정이 됐고요. 징계위원회 가서 모두 다 그 징계를 받았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이었잖아요. 4명 중에 1명은 징계를 받지 않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4명 중에 1명은 예상하시겠지만 박수치고 웃으면서 부안했던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에게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중징계를 하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뭐 실질적으로 언어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경고만 하겠다라고 했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까지 해서 보시면 성희롱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직책이 있고 나이가 있는 사람이 직책이 적고 이제 나이가 어린, 그래서 자신보다 좀 그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그 폭력이 바로 성희롱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제가 이제 평등한 직장 문화가 이루어지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대부분 차별이라고 그 느껴지는 것들의 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반을 나눠서 밑에는 노란색이고요. 위에는 이제 하얀 배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외모차별, 나이차별, 경제차별, 장애인차별, 성차별, 소수자차별, 학력차별, 지역차별, 국적차별, 이 부분이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주제들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그 성차별이 오늘 주로 이제 말씀 나누는 거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시면 여성, 남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도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성희롱 관련법을 만들었을 때 그 누가 피해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피해자의 범위, 가해자의 범위를 나눌 때 여성도 남성도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두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여성이어서 피해자가 되고 남성이어서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약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직장 구조에서는요, 남성들이 뭐 역사적으로 사회 진출을 먼저 했고, 그리고 남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직책이 높은 데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책이 낮은 곳에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성희롱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도 남성도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고, 성희롱은 이 여성 남성을 나누어서 보기보다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고 그리고 그 피해자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이거를 먼저 보시는 게 훨씬 더 성희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질문이 성희롱 범죄에 들어가는 모든 범죄 행위는 예외 없이 친고죄일까요? 예. 수빈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넘어갈 뻔했습니다. 다음에 준비한 거라서요. 같이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성희롱, 오늘 이제 주제가 성희롱이어서 성희롱 관련 말씀만 조금 드리고 있는데요. 실은 성희롱은 그 성폭력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전체에 네모가 있고 PPT에 보시면요, 그 성폭력하고 가로 열고 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의 성폭력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의 어떤 성적인 거를 침범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제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저에 대해서 성적인 말을 막 하는 거죠.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하는 이 모든 게 이제 성폭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폭력에는 강간, 성추행, 성희롱, 디지털 성폭력 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모든 걸 다 성폭력이라기보다는 성폭력인 경우에 노란 거 보시면요. 협의의 성폭력만 그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폭력 방지법에. 그래서 강간 성추행까지만 성폭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 수빈님 질문하신 그 친고죄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폭력 특별법이 91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때 성폭력 특별법을 만든 이유가 친고죄 폐지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친고죄가 폐지되지 않았어요. 그 친고죄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강간 피해를 입거나 성추행 피해를 입으면 저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우리나라 이 법이 이 친고죄가 만들어진 이유는 피해자가 쑥스러워서 신고해도 그 피해자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신고를 하고 본인이 감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3자가 신고를 하면 그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내가 피해 입은 걸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 피해자만 신고를 하니까 가해자가 자신이 경찰서에 잡혀가면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 보복을 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그 성폭력 신고율이 2%였습니다. 100명이 피해를 당하면 2명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고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해서 성폭력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됐고 언제 됐냐면요. 딱 20년 만에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수빈님 말씀하신 이제는 친고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강간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하거나 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제3자가 피해가 특히나 성희롱인 경우에 기관 내에서 우리 기관에 성희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기관에서 성희롱을 이제 그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고죄는 없다라는 수빈님 굉장히 수범님이시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옆에 그 조그만 글씨로 있을 때 하여튼 지금 좀 커졌거든요. 수범님이셨네. 죄송합니다. 수범님. 예, 친고죄 이제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름을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친고죄는 다 폐지됐기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제 누구라도 함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폭력이고요. 성희롱은 성폭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폭력은 형법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희롱은 성폭력 방지법이라는 형법에 들어가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이에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기관에 신고하거나 만약에 외부에 우리 기관을 믿지 못해서 혹은 해결을 잘 해주는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외부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혹은 고용노동부에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희롱인 경우에는 경찰서에 안 간다라는 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희롱을 하면 형법에 의거해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처리를 해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봉을 당하거나 정직 처분을 당하거나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죠. 해임을 당하거나 파면을 당하는 이런 그 징계를 받는 게 성희롱입니다. 그래서 수범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셔서요. 제가 이제 준비한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정확하게 성희롱과 성차별, 성폭력 이걸 나누는 경계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법이 그 모든 거를 다 법으로서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 아니라 평등한 직장 문화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나라가 유난스러워서 이렇게 법을 많이 만든다 하는데요. 실은 아닙니다. 이거는 다 국제적인 어떤 흐름인 거죠. 그래서 1948년에 세계 인권선언이 제정이 되면서 인권선언에서
그 해야 될 그 모든 국가가 해야 될 내용들이 협약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979년에 여성에 대한 협약이 나왔는데요. 여성차별 철폐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이 그 만들어진 이후에 또 이것들을 그 이행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여성차별 철폐 협약에 가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철폐 협약에서 하고자 하는 그 여성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것들을 국가에서 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행들이 또 이렇게 매년 그 79년부터 차분차분 와서 93년에 여성폭력 철폐 선언까지 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93년에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유난스러워서가 아니라 전 세계 흐름에 발맞춰서 잘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전 세계가 여성 인권을 위해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유난하지 않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성희롱 관련된 내용하고 그리고 사례 그리고 유난 떠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에 말씀드렸던 성희롱은 남녀 문제로 보기보다는 그 인권의 문제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더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범님 이름 괜찮다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인지 감수성과 성희롱 예방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막상 또 성희롱하고 연관 지어지면 성희롱에서 얘기하는 성인지 감수성은 뭘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요. 사례에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많이 들으시는 단어가 피해자다움입니다.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자답게 굴어야지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원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사건이 발생하면요. 피해자들은 그 즉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문화를 알고 우리 사회 문화를 아는 거죠. 이런 성희롱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어머 피해를 입었구나 이런 그 지원 체계가 있는데 여기 한번 연락해보고 도움을 받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외의 어떤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피해자처럼 신고를 못하고 어떡하지 내가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출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어서 피해를 입어도 그건 내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회사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일주일 후에 신고하거나 한 달 후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듣냐면 너 피해를 입고 어떻게 출근했어? 라는 거죠. 이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피해자라면 그 기절을 해 있어야 하거나 막 정신이 하나도 너무 힘들어서 너무 놀래서 양말도 짝짝으로 신고 신발도 짝짝으로 신고 그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 피해자도 성추행 피해자도 성희롱 피해자도 본인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혹은 본인이 아무 일도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또 노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거죠. 피해자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은 그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냐면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는 거를 아는 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2차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2차 피해로 이제 신고를 했던 경우고요. 2차 피해로 징계를 받았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작년에는 정말 너무나 끔찍한 뉴스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바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그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그 가해자가 검거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사회인지를 보여줬던 사례고요. 디지털 성범죄는 그야말로 너무 끔찍한 범죄인 거죠. 그 어떤 범죄에도 덜 끔찍하고 더 끔찍한 건 없지만 이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여성들,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인 거죠. 초등학생, 중학생이 대상이 되는
그 우리 사회가 그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떨어졌으면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대한 피해가 발생하냐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담할 수 있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고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있으면 이제 그 아까 친고죄 질문하신 수범님처럼 그 다른 분들이 대신 이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관심을 갖고 있다라면.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은 정말 낮았던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성인지 감수성이 낮구나라는 거를 그 평가할 수 있었던 그 유형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이 성적 대상화라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적 대상화라는 것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을 많은 분들이 그 개념이 과연 도대체 정확한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데 작년에 양성평등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그 의미 정의가 약간은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인 거죠. 어떤 일이 있는데 아 남성인 경우에 저러면 굉장히 그 차별을 받는 거다. 여성인 경우에 너무 차별을 받네. 뭐 이런 그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에게 미치는 보통은 여성에게 미치는 차별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건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모두 그 차별이 보여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은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알고 어머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건 바꾸자라고 직장에 건의할 수 있는 실천하는 것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 그 알려지는 것도 가끔은 우리나라만 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드느냐 하는데 실은 그 1995년에요. 중국 북경에서 그 제4차 UN 세계 여성 대회가 열렸거든요. 그때에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법에도 명시되었습니다. 많이 보셨을 기사인데요. 그 앞으로 그 법원에서 성범죄 관련 소송을 할 때는 그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사건을 판단하라예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법에 명시된 그 대법원 판례에 명시된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 용어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법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그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성범죄를 판단하는 이런 문화가 점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나온 그 판례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그 반영되지 않은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판사가 성인지 감수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이제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판사에 대한 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인 거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 성인지 감수성이 현재 굉장히 높아진 거죠. 성희롱, 그러니까 성폭력, 반성폭력 운동이라고 하죠. 성폭력을 우리 사회에서 불법행위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게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이제 활발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사건이 있었고 법을 만들었고 제도가 바뀐 거죠. 그리고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문화가 바뀌어서 이제는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이 많이 됐는데 오늘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직장에 가서 만나는 분들은 너무 다양합니다. 제 세대에는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어서 아마 가끔 답답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냥 무시할 거냐 아니면 싸울 거냐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그냥 화만 내고 끝나는 거죠. 아니면 직장 문화를 바꾸는 거를 할 거냐라고 할 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먼저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세 번째 주제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은 1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2차 피해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작년 한 해 뭐 2018년 미투부터 시작을 해서 2차 피해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은 사례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어떤 2차 피해가 주로 발생하느냐를 이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 게 이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 선배나 동료 직원에게. 그러면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우리 기관에 있는 성희롱 고충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웃고 돌아다니니까 네가 그럴 만한 짓을 하니까 피해를 입은 거야라고 하는 피해자 비난을 하는 이게 2차 피해인 거죠.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2차 피해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비난이고요. 또 하나는 남자 피해자들인 경우에는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남자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면 남자 놈이 그 정도도 해결 못해서 무슨 직장을 다녀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또 남성 피해자들은 신고를 못하는 거죠. 도움 요청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매년 성희롱 관련 실태 조사를 할 때 남성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예, 어느 정도일까요? 15에서 30%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60% 정도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피해자가 훨씬 많은 건 사실이지만 남성 피해인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피해를 더 많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희롱 2차 피해는 여성도 남성도 이제 마찬가지고 피해자 비난도 여성도 비난을 받고 남성도 비난을 받는 것이 이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을 은폐하는 거죠. 뭐 그런 정도 가지고 얘기하냐? 그럼 너도 쪽팔리고 우리 회사도 쪽팔린다. 우리 기관도 쪽팔린다 하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사실 은폐인 거죠. 그리고 꼭 신고해야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왜 법을 만들고 성희롱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기관에서 성희롱 고충 상담실을 열어놓고 기관마다 성희롱 예방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드는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불법인데 왜 통용하라고 하는 건지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사실 은폐하는 게 2차 피해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피해자를 있는 그대로 대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 후에 이제 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는 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이제 방법이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행위자에 대한 옹호입니다.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라는 거죠. 딸바보고 가정생활도 충실하고 굉장히 일도 잘하는데 그분이 왜 그랬냐라는 거죠. 그 성희롱인 경우에는요. 직업이나 학력이나 뭐 어디 사느냐, 무엇을 하고 사느냐와 상관없이 그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가 어떤 누구냐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성희롱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옹호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행위자를 옹호하면 행위자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럼 난 정말 그러실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가해자가 아니야. 제가 이상한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더 그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더 당당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아직 이 사람이 가해자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행위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통해서 나오니까 조사에 응해라. 그리고 조사에 응한 이후에 이게 성희롱이라면 책임을 지고 성희롱이 아니라면 이제 행위자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에 대한 옹호를 하시는 것이 행위자에 대한 옹호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차 피해가 예방될 수 있죠.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그리고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건을 알게 되면 누구나 다 비밀 보호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하게 되면 2차 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행위자에 대해서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행위자도 나중에 행위를 안 한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2차 피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은 꼭 지켜야 되는, 그리고 이 사건이 알려질수록 2차 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밀을 보호하는 게 이제 가장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이제는 법제화되었습니다. 2000 작년인 거죠. 재작년에 법이 만들어졌고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2차 피해도 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들어가 있고요. 어떤 것을 2차 피해라고 하는지에 대한 걸 굉장히 자세하게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도 불법행위다라고 하는 것만, 이 법을 모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죠. 그리고 이런 걸 2차 피해라고 하는구나,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행위자를 옹호하지 않고 비밀 보호를 지키면서 피해자 행위자를 분리 조치하는 것, 이것만 해도 2차 피해 기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빨라지고 있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의견도 주셔서 제가 준비한 거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이제 2차 피해 예방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희롱인 경우에는 행정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시는 게 아니라 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관에 신고하시면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리고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가고 사건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고충상담실에 가면 무조건 신고되는 거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안 가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담까지는 신고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시고 나서 신고할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다른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피해자를 비밀 보호를 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가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되면 권고사항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관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부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훨씬 더 피해 입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 절차는 말씀드린 이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신고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나 선입견을 좀 줄이시고 기관에서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피해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함께 기관에서 해결해 보자라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 예. 은정님께서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해자의 보복을 법적으로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 기관에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계속 성희롱을 하겠죠. 그걸 끊어주는 거는 가해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하기가 대부분이 가해자들이 상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담을 받을 때 굉장히 직책이 높고 나한테 말하자면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리 조치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분리 조치를 좀 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피해를 입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최선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에서는 분리 조치를 하는데요. 그 분리 조치는 가해자하고 만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2차 피해를 방지하거나 혹은 보복을 당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원했던 많은 사건에서 기관에서 분리 조치하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요. 분리 조치는 요청을 하지 않아도 기관에서 해주는 사항이지만 두려움이 더 많으실 때는 요청을 더해서 강력하게 해달라고 하면 기관에서 다 수용해야 되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만났던 사건 중에 딱 한 분이, 물론 제가 지원했던 사건입니다. 한 분이
그 분리 조치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가해자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일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생각을 하셨냐 했더니 만약에 분리 조치가 되면 가해자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욕하고 다니거나 정보를 흘리면 본인이 불리해지는 거를 감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앞에 행위자를 두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하십니다.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가 성희롱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주변 분들이 많은 지원을 하니까 이렇게 좀 힘을 가지시고 내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상한 짓 하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맞는가요? 하고 되게 속상해 하셨잖아요. 첫 번째 챕터에서. 그런데 많은 변화는 있었습니다.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힘들지만 그래도 제도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성인지 감수성도 높아져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져서 피해자가 2차 피해 겪는 것도 줄어들고 이런 변화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는 아직도 이런 거보다는 그래 이제 내가 있는 이 직장에서는 성평등하게 만들어서 성희롱을 없애야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걸로 가셔도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도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힘을 가지시고 함께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진님이 성인지 감수성 개념은 매우 주관적인데 법정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아직 제 머릿속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너무 명확해요. 사건을 많이 보고 피해자 지원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서 언어로 혹은 법정 용어로 되어 있는 거는 아직은 없죠. 그런데 거기에 아까 2018년 판결에서도 보신 것처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법 판결문 안에는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두려워해서 자신의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도 고려하고 그리고 신고를 했을 때 보복이 올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철회하는 것들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사용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은 것을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명시한 그런 것, 그 기준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비교적 2018년 상황에서는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판사님들이 그것을 활용을 잘 안 하신다라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법도 있고 개념도 있는데 활용되지 않는 게 저는 더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자콥 제이콥이시죠? 제가 영어 잘하는 세대에 태어나지 않아서요. 예, 저희 때는 파닉스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녹음이 됐을 수도 있지만 기억에 의존했을 텐데 라는 부분이죠. 실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어서 제가 시간이 좀 가는데도 읽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은 둘만이 있을 때 주로 일어나요. 그래서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그냥 지나간 거잖아요. 말은 했고 녹음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거를 증거를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문제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요. 이 성희롱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실은 증거를 대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증거가 소멸된 사건들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하고 가해자 중에 훨씬 더 일관성이 있는 진술을 한 사람의 말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희롱 성폭력인 경우에요. 녹음이 없어도 혹은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도 일관성 있는 말을 한 사람의 말을 믿고 성희롱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결정 내 집에도요. 증인 증거 없는데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말이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말한 것이
이 정황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가 말한 대로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요. 제가 지난달이었는데요. 12월 중순에 공공기관, 국가기관인 거죠. 국가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 제가 성희롱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가서 판단을 내리는데요. 그 경우에도 증인이나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이야기한 거는 그 정황상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는 피해자의 말이 맞구나가 돼서 성희롱으로 인정이 됐고 그분은 이제 파면당하는 저는 이제 심의위원회였지만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가 있었는데요. 파면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난 그런 말이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 높습니다.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법에 대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는 일관성의 원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질문 해주셔서요. 좀 길어졌죠. 질문 안 해주셨으면. 근데 저는 너무너무 지금 기분 너무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의 주제는 유쾌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기분 좋은 듯이 함께 선생님들하고 할 수 있었던 거는 관심이신 거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선생님들이 계시는 기관에서는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 성평등한 직장 문화를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는 예상이 막 들어서요. 저도 힘이 납니다. 그럼 제가 빨리 은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선생님들께서 성평등을 만드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